네, 지금부터 주주 관여 활동 및 주주 제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좀 지체가 돼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16일 날 개최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연대 등의 관여활동 등 주주 제한의 경험을 공유하고 주주 관여활동의 의의와 현실적인 한계 등을 짚어보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오천특별위원회 소속인 오기영 위원장님,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제개혁연대 강정민입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는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 없이 바로 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께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5,300을 뚫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10월 이후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최근에 정의된 방향들을 또 논의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일관되는 전제하에서 시장의 시간이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정책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 참여자 역할이 더 의미가 있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태도의 변화,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특히 장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의 구축 역할들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는 제도 개혁이 올해 주주총회나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실제 작동되고 있는가를 함께 검증하고 또 그것을 실질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규범들을 연성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가버넌스 포럼에서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상장회사 협의회에서도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적이 있고 정부도 법무부 차원에서 연성 규범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3차 상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에 충실 의무 조항이 발효된 이후에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이비를 발행했던 이사회는 그게 충실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가? 앞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물적 분할 동시상장 문제가 있는데 그 동시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들에게 이사회 충실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질문과 답변이 필요할 거고, 세 번째로 의무 공개 매수, 그를 통한 상장 폐지 이런 시도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의무 공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일반 주주들에게 이 의무 공개 매수에 대한 조건이나 그 절차가 적절하다고 이사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논점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분히 해명되고 답변되고 있는 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관한 지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 특히 각 기업에서 또는 투자자와 경영진이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속에서의 어떤 하나의 관행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연성규범의 관심사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충실 의무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그것을 좀 더 실질화시키자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충실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법무부에서 이미 준비된 것들을 좀 조속히 발표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고 한두 달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정부가 만들었지만 그동안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 전후, 여름 전후에서 금융위에서 좀 수정안들을 좀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속 함께 점검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함께 시장과 함께 점검하고 또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본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토론하는 것, 이를 위한 경영진의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기관투자, 장기투자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 이런 게 앞으로 자본시장을 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담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주최를 함께 해주신 김남근 의원님과 이강일 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별도의 발제 없이 패널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그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NH 아문디 자산운용 리서치 팀장님. 다음으로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님. 다음 김지열 쿼드 자산운용 이사님. 다음으로 이보열 삼목 S폼 소액주주연대 대표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이십니다. 지금 여기 앞에 모니터가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관계로 그러니까 발표를 하실 때 혹시 이렇게 필요하시면 내리고 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좌장을 맡으신 김우찬 소장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고요. 경제개혁연대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자료집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주주 관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 듣고 또 어떠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기영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또 담아서 입법 활동에 활용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관련된 내용을 또 활발하게 보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저희가 그 발표 시간을 갖겠는데요. 각 발표자에게는 15분의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또 제가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발표를 우리 최용환 팀장님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갔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발표자 토론자 중에는 이제 종합 자산운용사에서 주주 활동이나 이런 주주 제한 쪽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내용이 다소 이제 좀 개념적이거나 약간 일반적이어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토론회 때도 약간 공유를 드렸지만 주제가 좀 겹쳐서 일부 이제 장표가 좀 겹치긴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주주 관여 활동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 자산운용사에서 그동안 한
주주 활동을 갈무리해서 우리는 어떤 테마로 해서 주주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NH 아문디에서는 미리 이렇게 저희가 12가지 이제 테마를 정해 놓습니다. 저희 NH 아문디 ESG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들이 뭔지 뽑아냈고요. 그 뽑아낸 12가지 이제 테마들 기반으로 사전적으로 설정해서 2가지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주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서빌리티와 에스컬레이션이 2가지 원칙이고요. 저희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마다 이슈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해결이 안 되면 점차 강화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관여 활동은 사실 그냥 수행해서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 수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과 분석이나 이제 투자 의사 결정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면 답변 수준 같은 것을 검토를 합니다. 서한은 대부분 다 보내기 때문에 서한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얼마나 그 높게 의사 결정자 공유가 됐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하나 체크하는 부분이고, 답변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문제인식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수준을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ESG 평가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등급 평가도 실시해서 좀 심각한 경우에는 한 등급 정도 차감될 정도의 수준이고, 이렇게 되면 받은 등급에 따라서 뭐 우수 종목으로 아직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F등급이나 G등급 같이 안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하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향될 경우에 이제 G등급까지 하향되게 되면 배제 룰에 따라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ESG 펀드에서는 투자하지 못하는 종목이 되고요. 그리고 의결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뭐 대표이사나 혹은 ESG 이슈라면 ESG 위원회 의장, 그리고 과소배당이 계속된다면 재무제표 승인권의 반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이 만약에 심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조정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BM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 이제 중립 혹은 비중 축소를 이제 ESG 펀드에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관여 활동이 이제 외부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별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 이외에 그 독립계 운용사 분들이나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 분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리소스를 투입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이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캠페인을 제시한 운용사나 그런 소액주주 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의 그 수혜를 전체가 받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예전에 은행 지주사 대상으로 주주환원 정책 인게이지먼트 하신 적이 있는데, 이후에 실제로 이제 주주환원이 늘어났고 자본시장 전반에 투자자가 수혜 받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막상 이제 관여 활동 수행한 주체 자체는 이제 뭐 먹튀 논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다가 수익이 오히려 좀 덜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이제 관여 활동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시거나 뭐 법률 리스크를 회피해 주시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이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뭐 표창이나 뭐 감독 조치 경감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사로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전담 인력과 전담 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결권 보고서도 작게나마 이제 저희가 의결권 행사한다면 구매하게 되고, 대량 보유 공시 의무 발생 시에는 이제 법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행정 비용이나 뭐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응을 해야 되고, 주주 제한이나 대표 소송을 나아갔을 때는 뭐 법령 비용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리스크도 좀 큰 비용으로 사실 무형적이지만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부담할 거냐, 고유 계정에서 나갈 거냐, 아니면 개별 펀드 계정에서 나갈 거냐 했을 때 여러 2가지 다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개별
굉장히 많은 집합투자 기구 펀드별로 사실은 의결권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활동을 기관 단위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자본시장법상 뭐 의결권 공시 대상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집합투자 기구별로 사실은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필요한 것 같고요. 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이제 뭐 내부 지침, 내부 정책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산 소유자로부터 받거나 리테일로부터 위탁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쪼개져 있고 기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자산운용사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임하는 방식 혹은 뭐 인정해 주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주 환영 활동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비용이 들지만 정보 비용만큼은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정보 비용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상장 기업도 기관 투자자로부터 인게이지먼트를 받으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신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뭐 없음으로 체크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의무화가 되면 중복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큰 사회적 비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스코홀딩스나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고배출 기업의 기본적인 것부터 다 물어보는데 모든 뭐 국내 해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뭐 같은 내용을 너무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 됐는지도 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사실 상장기업 인게이지먼트한 내용은 올해 많이 개선은 될 것 같습니다. 스튜어십 코드 이제 이행 점검도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뎁스 있게 주주 활동에 대해서 공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의결권 행사랑 인게이지먼트 종합한 이런 정보 공유 플랫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히스토리를 보면 의결권 행사만큼은 이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의결권 정보광장 이제 VIP라는 이름으로 한 7년 반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 투자자도 어떻게 의결권 행사했고 무슨 사유로 찬성했고 반대했는지가 이제 공시자료 기반으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실효성이나 뭐 들어가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사용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벌써 3년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사실 유사건이나 아니면 사내이사, 사회이사 동일 인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결권 자문기관에 아직 여기는 안 들어갔었지만 의결권 자문기관의 찬반 의견이나 그리고 평가회사도 사실 인게이지먼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저희가 해외로 치면은 서스테이널리틱스 지금의 모닝스타에 그 인수된 서스테이널리틱스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MSCI나 S&P 글로벌이나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ESG 평가를 하면서 컨트로버셜 이슈를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도 회사에 또 질의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 한눈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SG 주주 제한이랑 여러 가지 포함해서 권고적 주주 제한을 오늘 많은 다른 분도 강조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의 상장 기업 전체 주주 제한 건수의 62%가 이미 이제 ESG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G 말고 E랑 S가 62%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정기주총의 주주 제한이 확 늘어났다가 요새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주주 제한 주제 자체가 이제 주총 승인 안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경직적이고 가결했을 때 회사는 무조건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 부담이 커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주주사인 아문디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이런 5가지 이제 테마를 잡아서 이제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주주 활동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한 1,300건이던 주주 활동이 2024년에는 2,883건이고 5개 테마 중에 4개 테마가 환경 사회 관련이고 마지막이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ESG 공시 의무화가
좀 나올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 ESG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재무적인 부분은 분기마다 공시가 되고 사실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가이드도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주시고 하는데 ESG 분석은 연 1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데이터 한 번 나오는 거 가지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뭐 탄소 집약도 가지고 이제 피어 대비 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어는 다르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푸시백도 사실 받습니다. 그리고 IR 부서만 사실 컨택하면 되는데 IR 부서 외에 이제 ESG 팀이나 세부 이슈 담당자까지 당연히 지금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그 회의를 잡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는 주주 제한 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연기금이 이제 의결권 위임 행사할 때 사실 이제 자산운용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제가 발행사도 이제 제일 이제 끝단에 맞추고 자산운용사나 뭐 의안분석 보고서 발송 시기가 가장 이제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루어졌을 때 데이 2까지 스퀴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할 시간이 이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는 이제 연기금이 의결권 위임을 해서 뭐 이틀로 줄어들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데드라인이 가장 늦어졌을 때, 그래서 발행사도 뭐 주총 2주에 딱 맞춰서 공시하시고 자산운용사도 이제 수입 여부 같은 걸 좀 늦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의안분석 보호 기관도 사실 데이 7이 D-Day 7이 이제 그 데드라인인데 데드라인 딱 맞춰서 보고서를 발송해 주시면 그 보고서를 발송을 받고 나서 이제 저희 그걸 바탕으로 저희 의견을 이제 개진하다 보면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슈퍼주총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 평균 2-30건 정도 하루에 소화하는데 이틀 안에 이렇게 2-30건을 소화한다 이런 것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배경은 사실 미국 행정부가 의결권 자문기관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이제 촉발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의결권 행사 중요성과 양적 이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 효율을 사실은 이런 AI 에이전트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학습하고 과거에 우리 회사가 의결권 판단했던 사례들을 다 학습한 다음에 찬반 의견 가이드 정도를 주면 기관 투자자가 최소한 의사 결정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사실 연기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권 행사나 인게이지먼트 정보 공유 플랫폼 이런 거는 개설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스튜어드 코드 개정할 때 전자산군으로 이제 확대하게 되는데 종합자산운용사의 경우에 자산군과 이해상충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너무 강조했을 때 채권 자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아문디 저희 주주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ESG 커미티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좀 가능한데 국내 운영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회피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종합자산운용사 주주 관여 활동은 약간 캠페인 성공보다는 위험 조정 수익률 관리에 약간 일상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그런 활동으로 해석되실 수 있고요. 사실 거의 약간 반패시브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잘 임프루브 돼야 저희 수익률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좀 공격적인 엔게이지먼트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온건한 그러니까 저희 주주사인 아문디로 치면은 최장기간 15년간 인게이지먼트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보면 기업 행동 변화를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기반의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ESG 의무 공시제도나 정보 공유 플랫폼 개설하고 필요시 이제 주주 제한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요건을 좀 낮춰주시거나 권고적 주주 제한 채택을 해주신다면 저희 그 대형 그 종합 자산 운용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좀 정책상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한국 거버넌스 개선 우수성이 홍보는 이렇게 잘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문의는 들어오는데 안에서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ACGA 서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 전후로 국회 간담회도 있었고 사실 올해 2월에는 IISS의 아시아 헤드가 이제 한국 방문하셔서 좀 로드쇼 같이 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 4월 14일에 이제 ICGN 코리아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 한 250명 규모로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릴 것 같은데 이런 그 국외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잘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거버넌스 개선을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비용 절감,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 도입, ESG 공시 의무화, 주총 분산 개최, AI 에이전트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청환 대표님인데요. 자리를 바꿔주시면은 슬라이드를 조작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종합자산운용사에서 발표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전략 자체가 그 행동주의를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이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됐을 때 그거를 미리 잡고 파악하고 들어가서 그거를 그냥 고치기 위한 행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이제 제가 2020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 통과되는 거 보고 그때 용기를 얻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좀 벤처 정신으로 나와서 해본 건데 이게 막상 진짜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개무량하고 진짜 처음에 이제 주주행동 할 때 됐다. 예. 처음에 주주 행동할 때 진짜 서러운 점이 많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2022년 달에 처음에 한 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감사선임. 그러니까 이수만 창업자가 이제 회사에서 영업이익의 30%씩 계속 이제 수수료로 받아가고 하는 구조를 특수관계 거래를 정상화하자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때 주주 제한하는 것부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이제 주주 제한을 하려면은 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주주 제한 시점이 이제 저희가 펀드 설립한 지 6개월이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겨우겨우 이제 다른 운용사들 께서 이제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공정경제 3법에 보면은 주주 제한 시점에 3%를 보유하면 6개월 이상 보유 안 해도 주주 제한이 가능한 법이 그 직전에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했었고. 집집마다 주소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집집마다 제가 하루에 200곳씩 찾아가면서 문전박대 당해가면서 의결권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했었는데요. 진짜 해보면은 이게 저는 아까 최영환 팀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주주 제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힘들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일단은 이제 1% 요건이 이게 굉장히 이제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 여기 소액주주 대표님도 오신 것 같은데 이 1% 주주 제한하기 위한 의결권 모으는 거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특히 6개월 요건 때문에 사실상 이게 6개월 동안 보유한 사람으로만 1% 모으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특히 큰 회사들, 일단 뭐 삼성전자는 주주 제한 하려면 5조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주주 제한을 그냥 금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물론 남용은 막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 트레시홀드를 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외부 경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이고 행동주의 해가지고 뭐 회사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고 하면은 사실 혜택은 전체 주주들이 보는데 비용 및 소송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직접 다 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실 구조 자체가 그렇고 이게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경제 효과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장려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정말 열받는 게 이제 저희가 먼저 회사의 10% 주주인데 주주 제한을 하면 회사가 회사 돈으로 싸우거든요. 그럼 회사가 저희 주주의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저희하고 싸우는 그런 개념이 돼서 이게 하여튼 그 회사는 되게 돈도 많고 뭐 여러 조직도 많고 해가지고 이 전력 차이가 있고 사실 뭐 저희는 그나마 기관 투자자고 전문적으로 이제 주주 제한 하니까 그래도 할만한데 아마 소액 주주나 이런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회사가 진짜 뭐 맘만 먹으면 이게 그냥 뭐 주주 명부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렵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절차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제 그 주주 제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이제 2주 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주주총회는 다 몰려 있고 근데 이거를 사실 좀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주들은 검토하기가 힘들고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로서도 그리고 주주 제한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자료도 따로 하나 뽑아서 돌려드렸는데 뭐 심지어는 3% 룰이 있어도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기기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잘 돼봤자 나한테 혜택은 별로 없고 남한테만 혜택이 있고 오히려 이제 회사는 이제 PR 회사 돈 활용해서 언론에 돈 뿌려가지고 이제 주주 스피커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놈 만들고 이게 되게 잘 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효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 나오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제 절차적인 부분 하기 전에 이제 좀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계속 말씀 다들 하시지만 권고적 주주 제한을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주로서 회사에 제한하려고 하는 것들이 딱 상법상 주총 결의 사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거버넌스 투명하게 하고 자본 배치 효율적으로 하고 딴짓 안 하고 또 회사 돈 훔쳐가지 말고 뭐 경영진 보상도 좀 실적과 주가 연동해서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무리하게 승계하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심지어 자사주 소각마저도 주총 안건이 아닙니다. 주총 결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굳이 주주 제한해서 주주들에게 의사를 묻게 만들려면 법적으로 이제 무거운 수단인 뭐 예를 들면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만 동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도 낮고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 통과되면 경영진이 이제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방어적인 과잉 대응을 유발을 해가지고 주총이 더 대결적으로 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적 주주 제한으로 하면 좀 큰 틀의 방향성을 이제 주주의 의사를 물어서 이제 결의를 하고 예를 들면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거를 권고적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배당 얼마 해라 이런 것만 할 수 있고요. 주당 5,000원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권고적 주주 제한이 되면 앞으로 뭐 단기 순이익의 뭐 30%에서 50%를 하되 뭐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경영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총 안건이 되는 것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대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실제 주주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주주 제한이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주 제한 요건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특히 대형주회 같은 경우에 획일적으로 0.5% 지분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0.5%를 보유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시총이 지금 1,0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조 원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영원히 주주 제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면 그래도 1,000억 보유하면은 아무리 지분율이 낮아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위임장을 제가 이게 받아서 주주 제안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분 요건이 안 돼서 근데 위임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서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주총 참석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회사도 일부러 깐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정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액 주주들도 아마 이게 주주 제한 한번 하려고 위임장 모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간단하게 클릭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주 제한은 좀 할 수 있게끔 이 위임장 모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주총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뭐 이제 다른 분들도 주총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제일 좀 큰 문제가 이제 주총이 몰려 있으면서 이제 그 주총 소집 공고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게 진짜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주주총회 소집 기한이 2주입니다. 2주 주총 2주 전. 근데 이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특히 뭐 아까 다른 외국인 아니고 국내 투자자도 힘들지만 이게 주총 2주 전인 2주 전에 이제 소집 통지를 하면 그러면은 행동주의를 하는 경우에 그 다음 날에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의안을 언제까지 검토해야 되냐면 여기 날짜에 보시면 이게 3월이라고 치면 3월 13일에 소집 통지를 하면 저기 3월 18일에 그 예탁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3월 18일에 국내에 있는 수탁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ISS 글래스루이스 같은 의결권 자문사가 이거 검토해서 의견 줄 수 있는 시간은 그 전에 줘야 되니까 뭐 3월 14일, 15일에 줘야 되니까 사실상 영업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의결권 자문 기간이 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예탁원이 이제 그 주주총회 오후 영업일 전까지 이게 해외 기관 투자자 의결권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영업일 전이면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주주총회 소집 기한을 좀 이렇게 저기 2주가 아니라 뭐 최소 4주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총도 좀 이렇게 분산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라는 걸 또 하게 되는데 이게 의결권 주총 안건에 대해서 주총 전에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공개 주주 서한 보낼 때는 주총 안건일 대건을 보내지 말라고 해요. 변호사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하기 전에 하면 안 된대요. 저는 뭐 이 법도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는 주총 소집 통지가 있은 다음에만 사실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이론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를 하고 이 영업일 이후부터 권유 활동이 가능하므로 사실 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서 보시면은 3월 19일 20일밖에 없는 거죠. 그 이때는 이미 외국인들은 다 결정 끝났을 때고 ISS 글래스루이스도 결정 끝났을 때고 국내 투자자들만 뭐 한 2, 3일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할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좀 저희가 그때마다 느꼈던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22년에 이제 SM에다가 감사 선임 주주 제안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정말 이 문제가 저희가 처음 이야기한 문제가 아니었고 KB자산운용에서 먼저 이제 2019년에 또 제기했던 문제고 자본시장 내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 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81% 찬성률로 3% 룰 적용 이후에 저희가 선임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도 찬성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게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실제 주총을 하면서는 저는 이게 통과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족수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족수가. 예. 그래서 전체 주주의 아무리 3% 룰이 적용이 돼도 전체 주주의 25%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안 해주면은 최소 정족수를 못 넘겨서 안 되겠다 하는 특히 여기는 개인 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때 하여튼 주주 명부에 보니까는 뭐 전 처음 받아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뭐 아무 연락처도 없고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저희가 찾아가서 사모님이 보시고 아니 우리 남편이 SM 주식 투자했는지 몰랐는데 하면서 화내시면서 부부싸움 하셨다고 막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문전박대를 굉장히 당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뭔가 전자적으로 주주에게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저는 의아했고요.
이제 뭐 그 외에도 하여간 이런 뭐 최소 정족수 문제라든지 이게 하기 어려운 이게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가결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JB금융지주에서는 저희가 두 번을 이제 주주 총회를 했는데 한번 2023년에 이제 사회이사 후보 1명, 그다음에 배당 저희가 회사보다 조금 높게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저희가 좀 어려웠던 게 일단은 이제 그 주총이 이제 전주에서 하니까 이제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려웠고 이제 서울에서 하면은 좀 낫거든요. 주주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주에서 하면은 거의 회사분들밖에 없어요, 주총장에. 그래서 제가 주총회에서 나가서 발언하는데 회사 노조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발언 중간에 서로 말싸움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일부러 오지에서 주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에 사례도 있는 것 같지만 예, 그런 그나마 이제 금융지주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작은 회사에서는 뭐 진짜 주주 뭐 이렇게 위임장 들고 나르고 하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임장 검사하고 이런 과정을 회사하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든 과정이고 회사가 웬만하면은 꼬투리를 잡아서 위임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24년에는 저희가 집중투표를 통해 갖고 처음으로 이제 이사 2명을 선임을 했는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집중투표제가 이제 의무화됐는데 내년에 제대로 이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너무 우리나라에서 이게 서류를 요구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어떤 그 웹사이트를 쓰는데 그 웹사이트에 집중투표 시스템이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브로드 리치, 뭐 ISS 이런 데 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집중투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때 JB금융지주 때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이 대규모로 누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내년 3월에도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 외국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한국에선 모든 기관 투자자가 찬성을 받았었는데 이제 의결권 자문사도 다 찬성이고 이제 외국 의결권 자문사들이 한국의 맥락을 잘 모르고 이제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반대를 하면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따라서 그냥 반대를 해서 이게 부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밑에 문제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해볼 부분, 주총 참석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절차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주총 소집 기한 확대, 그 다음에 주주 명부에 대한 정보 좀 추가, 특히 이제 주주 명부를 지금도 저희가 회사들하고 다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명의개서 기관들이 직접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자동으로 좀 제공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막 개인정보 보호한다 그러면서 막 차일피일 미룹니다. 가처분 할 때까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뭐 이제 개인 주주의 경우에는 요즘에 뭐 국민 비서 이런 것도 잘 돼 있는데 카카오톡에다가 뭐 앱으로 이렇게 좀 알림을 알려주고 이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뭐 통지 및 투표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민방위 통지도 이렇게 잘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주총 의장이 진짜 좀 이런 위임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주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해외 주주의 주총 참석 및 위임장 제출 요구 서류 완화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데 외국인에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안 적어놨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스튜어드십을 가입했으면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총 전에 사전에 공개적으로 공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국인 큰 기관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회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게 국민연금이 주주 제한이 있는 주총에서는 나중에 합니다. 예. 이게 주총 전에 연금의 결과가 나와야 이제 회사가 긴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옛날에 원래 임무가 있었는데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주총 전에 웬만하면은 공개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주주 제도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관여 활동을 이게 열심히 해야 이제 자본시장 전체에 좋은 건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커니즘은 이제 일본 사례처럼 국민연금에서 돈을 줄 때 그 스튜어드십 코드랑 저기 인게이지먼트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기준으로
위탁이나 아니면 펀드 투자를 좀 금액을 좀 결정하는 데 반영을 하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뭐 저희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주총에서 표대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뭐 그 롱온리 펀드나 이런 데서 좀 장기적으로 여러 사람이 온건하게 길게 하면서 회사에 이게 좀 변화를 이끌어내가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고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저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페이지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최용환 팀장님하고 이청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 도입하자. 두 분 다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또 주주 제한 관련된 요건도 완화하자. 두 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총 개최일이 너무나도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사실 이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는 20년 전에도 얘기 나왔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지겹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이재명 정부에서 뭐 이 특위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의결권 정족수하고 그 주주 그 국민연금의 사전 공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토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애드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자 모시고요. 코드 자산 운용의 김지열 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드 자산 운용의 김지열입니다. 모두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어떻게 보면 과거 지대 중심의 경제에서 이런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내용이 겹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 뭐 다 독립적으로 자료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쓴 내용도 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관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목마름이 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에 굉장히 다양한 소수 주주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주주 제한, 회계장부 열람부터 주주 명부 열람까지 다양한 뭐 소수 주주권, 단독 주주권이 있는데 주주 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 1%, 대규모 상장사 같은 경우 0.5%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요. 기본 요건은 3%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보면 사실 회계장부 열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본 3%의 6개월 0.1%로 굉장히 완화돼 있고 주주 제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독립계 운용사들이 회사의 지분을 3%에서 1% 이상 모은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주주 제한 건수입니다. 대부분 보시게 되면 시총 1,000억에서 1조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조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이 있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야 뭐 지분 경쟁이니까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이청환 대표께서 하신 코웨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시총 작은 기업들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 대기업들도 굉장히 주주 제한하고 싶은 사례가 많거든요. 하지만 자본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이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주 제한이라는 게 뭐냐? 이 주주 제한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주주 제한 자체에서 결판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주주 제한은 토론의 장을 열고 목소리를 들어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3%에서 1%라고 하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회계장부 열람처럼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 0.1%의 의결권 조건을 완화해서 주주 제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외 사례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분율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예를 들어 3년 보유하면 뭐 2,000불 이상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완화적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주 제한을 활발히 하는 개인 주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분율 요건은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주식수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확보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활발하게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가장 큰 기업인 도요타도 지금 세 개의 운용사가 연합해서 0.2% 의결권을 통해서 주주 제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더 추가로 0.5%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자본금 요건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본금이라는 거는 기업의 아주 특수한 이벤트, 이를테면 뭐 유상증자한다든지 뭐 분할 합병 같은 특수사항을 제외하면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같은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자산 2조 원 같은 경우는 0.05%로 추가 안 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제한 관련해서 요약을 해보면 주주 제한 행사 지분율을 6개월 이상 같은 경우는 0.1%, 그다음에 대규모 상장사 같은 경우는 0.05%로 하는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인데요. 기관 투자, 뭐 저도 기관 투자가고 뭐 전에도 대형 운용사에서 이제 해봤습니다만 사실 주주 제한 자체가 그러니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저는 주주 제한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주주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일단 국내 주주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액주주 연대나 소액주주 그리고 최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주 제한을 왜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 하이로코리아라는 회사에 주주 제한을 감사 선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졌어요. 근데 뭐 저희가 져놓고 뭐 이거 자랑하려고 여기다 띄워드리는 거 아니고 그때 왜 졌냐? 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외국계 주요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 대형 운용사에서 표를 아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그분들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했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실제로 바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몰리고요. 바빠서 실제로 이거 한 시즌 하고 제가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 키스콜 홀딩스처럼 저는 그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의 클릭 미스가 그 회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크고 어려운 일을 단시간 내에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현황이고요. 이제 운용사들께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좀 영혼을 실어서 이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주주총회 집중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실제 이건 뭐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사항인데 주총이 실제로 3일간 전체 주총의 상장사의 3분의 2가 3일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80%, 2주일간 9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모든 주총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주총 집중 개최 사유 신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왜 이날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찾아보면 임원진의 일정, 뭐 바쁘시겠죠. 그리고 뭐 감사보고서 수정 일정, 사실 이거는 현실적인 기업들이 좀 어려운 점이긴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수정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감사보고서 충분히 저는 일찍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부 일정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도 문제인데 대부분 90%가 9시 또는 10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전 오후 나눠서 하면 충분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당연히 9시 10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총 분포가 지금 작년에 이랬던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쿼터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사들 사이에서 광클 전쟁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다양한 주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터가 차면 다른 날도 접수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고 있는 이 방법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 기한도 사실 이 앞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2주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3주, 뭐 한 달, 40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운용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운용사들도 활발히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적어봤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실 아까 그 펀드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운용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운용사가 A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같이 내질 않거든요. 대부분 사실상 같이 내는데 실제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별로 그 의결권 의무 조항이 그러니까 행사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회사별로 그 운용사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운용사가 얼마 정도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알아서 펀드에 투자하는 리테일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또 이런 그 운용사에 집행 기관 입장에서 얼마나 이 운용사가 진심으로 스튜어디스 코드를 활동하고 있고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느냐 이걸 투자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저희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그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지금 3차 상법 개정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비 발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하는 회사가 이비 발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갔다가 조만간 소각할 자사주가 다 없어질까봐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좀 빠른 이런 그 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스튜어디스 코드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걸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은 국내 운용사 많은 운용사들이 도입을 했는데 도입만 하고 사장돼 있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사들의 잘한 운용사에는 상이 가고 못하는 운용사에는 뭐 일종의 벌이 가는 시스템이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주 제한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금액 기준 부과하는 거 추가적으로 그리고 개최일 집중되는 문제, 소집 통지 기간 너무 짧은 문제. 사실은 주주명부 폐쇄일을 뭐 12월 말이 아니고 다른 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개정을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지만 회사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 움직인다면 또 이걸 법률적으로 또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에 앞서서 우리 김남금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말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이보열 삼목 엑스폼 소액주주연대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발표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익법인 삼목엑스폼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보열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남근, 오기영, 이강일 의원님과 경제개혁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삼목엑스폼 소액주주연대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와 밸류업 정책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삼목엑스폼 밸류업 비웃는 6천억 플러스 알파의 탐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천억은 회사에 쌓여있는 막대한 현금과 이익잉여금이고 플러스 알파란 3년 감가상각이 끝난 알루미늄 제품 11만 톤과 그리고 공장 부지 22만 평과 그에 따른 4천억 원 이상의 추정되는 공정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산이 주주에게는 전혀 환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차 1. 현황 고발부터 결론까지 7가지로 발표하겠습니다. 현황 고발, 숫자가 말하는 현실. 삼목엑스폼은 알루미늄 제품, 공장 부지 약 22만 평 등을 포함할 경우 실질 자본 총계가 최소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상장 이후 29년 동안 소액주주에게 지급된 누적 배당금은 단 86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배당을 제외하고 쌓인 이익잉여금이 5,883억 원, 평균 배당 상향은 3.6%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 기업의 평균 배당 상향은 약 35%입니다. 삼목엑스폼은 시장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의 배당금만을 29년간 지속해온 기업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장 기업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 페이지 맞아요. 화면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대주주 가족 회사로의 이익 이전 구조. 낮은 배당 정책은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 S폼이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7년 김윤전 회장은
자본금 10억 원의 가족회사 S폼을 설립합니다. 이후 삼목 S폼은 S폼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알루미늄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 대차 계약을 통해 헐값에 알루미늄을 빌려주며 사실상 매출을 몰아줍니다. 2008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급여가 1억 원 수준으로 직원은 5명 내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설립 1년 만에 매출 396억, 순이익 65억 원을 기록합니다. 대부분 매출은 삼목에스품이 지급한 외주 가공비입니다. 공장 주소 역시 삼목에스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장 기업의 인력과 설비를 활용해 비상장 가족회사가 성장한 구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15년이 지난 2024년 S폼은 자본금 10억 원에서 자본 총계가 4,380억 원으로 무려 438배 성장했습니다. 상장사의 이익이 주주가 아닌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로 이전된 명백한 사례입니다. 과거의 악행을 보면 2016년 유상증자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누적 순이익은 1,324억 원, 현금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갑작스럽게 6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강행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빚을 내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김준현 회장은 유상증자 직전인 2014년 본인 지분을 매각해서 180억 원을 미리 현금화했고 S폼은 헐값에 지분을 높였습니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55% 폭락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307억 원을 납입해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당시 대출일까지 받아가며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회장과 그의 모친은 신주 이수권을 포기하고 신주 이수권을 가족회사 S폼에 매각해 3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소액주주는 빚을 졌고 가족회사는 지분을 늘렸습니다. 최근 악행을 보면 2025년 자사주를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2025년 9월 삼목에스폼은 자사주를 자녀들이 85%를 지분을 보유한 SVC란 회사에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사주 취득이 미달된 경우 법상 신탁 해지 후 30일의 냉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19일 만에 이사회를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둘째, 이사회 정적수 문제입니다. 전체 이사 중 김준현 회장의 사촌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하면 정적수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가격 문제입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은 회사의 BPS는 46,0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VC에는 22,800원의 절반 가격에 넘겼습니다. 알루미늄 자산 가치를 포함하면 실질 가치는 8만 원 이상이라는 게 저희 소액주주들의 판단입니다. 심지어 자사주 취득 자금은 김준현 회장이 직접 대여한 39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 판단이 아니라 자산을 헐값 이전으로 법규 위반 및 배임행위로 판단되어 소액주주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법적 꼼수와 물리적 봉쇄, 국회의원 선거 때 임기 4년이라고 안 썼다고 1년 만에 나가라고 합니까? 2023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임기를 두고 주주제안서에 저희들이 임기를 3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선임해놓고 임기를 11개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적 꼼수로 감사위원 임기를 11개월로 계산하여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주주총회 물리적 봉쇄, 주주총회 장소 또한 매년 경기도 안성 외곽
차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는 생업에 바쁜 소액주들의 참석 의지를 꺾기 위한 사실상 물리적 봉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에게 방패와 창을 지어 주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현행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법 제한, 손해의 대상을 최사 또는 주주로 확대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는 삼목에스폼의 자사주 날치기 처분과 같은 배임적 의사결정이 내릴 때 주주가 즉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찌를 수 있는 힘, 창을 주십시오. 주주총회 결의는 최소 소송이 가능하나 취소 소송이 가능하나 이사회 결의는 소송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입법 제한은 위법한 이사의 결의에 대해 주주가 직접 무효 소송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는 회장님이 사천을 동원한 정족수 조작이나 날치기 통과에 대해 주주가 사후적이라도 법원 심판대에 세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창이 됩니다. 탄원 9 각오했습니다. 밸류업 역행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안타까운 소액주주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공익법인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상장유지 재검토 법률 입법, 실질적인 주주 환원을 강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불공정 가이던스 조사, 자사주를 헐값에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높이는 과정이나 불투명한 내부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상장 유지 재검토, 주주 가치 제고 의지가 없고 자본 효율성이 극도로 낮은 기업에 대해 상장 유지 당위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 투자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삼목에스폼 사례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목에스폼 관련해서 정말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대한 그 대상 확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발표자인 이상목 소액주주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대표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정말 들으면서 그 머리가 짜릿짜릿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총을 몇 번 가봤는지 세보니까 한 100번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 창업하고 나서 한 100회 정도 주총을 해본 것 같고, 제가 한 번 주총 갈 때마다 한 번의 꼼수는 좀 일반적으로 좀 경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총 1꼼수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감사위원 표대결에서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갑자기 회사가 임기에 대해서 안 썼으니까 11개월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정 동의안 그 동의안을 그날 주총 당일날 넣어가지고 임기를 11개월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주총을 하다 보면은 참 이 현장에서는 한 100개의 잘못이 있으면 지금 많은 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100개 중에 1개밖에 못 고친 것 같고 아직도 할 일이 한 99개는 남은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액주주 14만 명, 저희 액트에 가입하신 분이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바라는 게 특혜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화입니다. 너무나도 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을 좀 정상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저희가 이제 주주분들께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복잡한 주주 제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37%나 될 정도로 그 주주 제한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그 발표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액주주 입장에서 작은 회사 주총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주총을 10번이기만 8번은 반칙을 당하거든요. 어떤 반칙을 당하냐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냥 표에서 이겼는데 그냥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47%를 모아갖고 너희들 주식이 20%밖에 없는 거 아는데 우리가 왜 졌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출석했는지 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소송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총 의장이 사실은 공정하게 하라고 의장을 준 건데 사실 전혀 공정하지 않고 굉장히 불합리하게 하는 거고, 이게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의결권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거, 그리고 각종 그 꼼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10% 이상의 주주라고 한다면 제3자 그 변호사를 법원에서 좀 선임을 해서 공정하게 주주총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법원에서 의장을 선임해 준 경우에는 모든 건이 전 건이 아주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이제 본인의 라이센스도 걸려 있는 데다가 그 판사께서 본인을 또 임명해 주시기도 했고, 또 그 주총회에 대한 결과가 또 판사에게 다 그 결과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하는 걸 저희가 봐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그 이강일 의원실에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건이 하루라도 빨리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명부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이제 판사님께 이제 저희가 그 서면을 통해서 주주명부를 하루 전에 주는데 주총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판사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판결문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주주명부 하루 전에 줄 수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뭐 주총의 결의를 다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부적합한 그 요구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걸 본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주주명부를 일부러 다 하루 전에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주명부를 2주 전에 줘도 문제인 거는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주주명부의 30%는 주소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소가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하시고 그러면은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고 나는 주식을 안 한다 이런 분들도 많고 화내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 일단 30% 이상이 주소 미상이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주주수가 50만 명인데 사실 소액주주연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봐야 500명, 1000명 찾아가는데 그러면 49만 9천 명한테는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주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명부가 빨리 주어지도록 좀 조치가 취해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 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메일이 좀 되면, 그럼 이메일을 봤을 때는 그래도 50만 명한테 보내면 그래도 500명, 1000명보다는 훨씬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주주명부에 반드시 이메일 기재가 의무화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좀 주주명부 가지고 불이익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에 정말 이상한 정관들이 참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만 골랐습니다. 초다수 결의자랑 황금 낙하산 두 개인데, 황금 낙하산은 나 대표이사를 혹시라도 날 해임한다면 나한테 200억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황금 낙하산이고요. 그래서 낙하산은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낙하산이 황금 있다고 해서 이제 황금 낙하산이고, 그리고 초다수 결의자는 사실 원래 이제 초다수 결의자가 있는 거는 정말 그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창업자가
뭔가 부당하게 경영권 빼앗기는 걸 원래 막으려고 도입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오히려 지금 상장사에서 악용을 해서 지분 80%를 모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주 제한도 할 수 없고 사람을 해임하는 안건도 못 올리고 뭐 임시주총 소집도 못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임도 못 하는 그런 이제 초다수 결의제를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에서 이제 그 1심에서 이 초다수 결의제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서 그나마 저희 이제 소액주주 플랫폼 입장에서는 조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의 지금 그 초다수 결의제가 있는 회사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주총을 생각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독소 조항을 좀 법률로서 명확하게 금지할 수는 없을까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저 말고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넣어주실 것 같아서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보유 증빙 간소화 및 제한 기간 현실화는 사실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이 현장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주 제한을 보다 적은 지분으로 할 수 있고 또 6개월 증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6개월 증빙 안 그래도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희와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주주 명부 6개월짜리 3개로 그냥 그 증빙을 시도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아마도 이제 그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증빙하는 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다 같이 그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전자주총에 대해서 평소에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주총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도입되는데 이제 걱정되는 면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나 지금 국내 이제 전자주총을 연구하신 그 연구자들, 교수님들의 문헌을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총에서 가장 힘든 거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주총이 다 몰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갑자기 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해임될 분이 해임이 안 됐다거나 선임될 분이 선임이 못 됐다거나 뭔가 그 주총의 결과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누가 책임지는지를 서로 소송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제가 그런 문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 모두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자주총이 의무화 도입되는 회사가 제가 대충 알아보기로 300~4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산 2조라는 게 이제 그때그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몇 개의 회사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자주총 대리기관을 회사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주총 의장과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예를 들자면 증권사가 만든 전자주총 시스템과 만약 저희 액트가 만든 전자주총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든 소액주주가 편하게 만들 거고요. 제가 뭐 꼭 그럴 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회사와 친한 곳에서 만든 전자주총 시스템이 반드시 소액주주가 접속하기 아주 편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조금은 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전자주총을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일반 주주들이 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참여하고 주주들의 의견이 보다 더 회사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인데 막상 법을 만들어 놨더니 회사는 결국 본인들과 친한 곳과 그런 계약들을 맺고 막상 전자주총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의장한테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질문권도 뭔가 제대로 뭔가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주총과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영상을 꺼버리고 뭐 음성만 해버린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의 제가 1주총 1꼼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만 해도 벌써 지금 생각나는 게 수십 가지의 꼼수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전자주총 대리기관이나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런 보완책이 보다 강구되어야 이렇게 힘들게 통과시켰던 전자주총이 빛이 바래지 않고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제가 두 가지 좀 결국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릴까 봐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에 1%밖에 못 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최근 며칠만 해도
하루에 거의 지금 제가 주주 제한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지금 회사가 그 뭐 주주 명부를 못 준다 이런 그 대답을 하는 그 논리들을 보면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강조한다면 주총 의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주총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총이 공정하지 않으면 주총에서 이사를 제대로 못 뽑고요. 제대로 뽑히지 못한 이사들이 주주 충실 의무를 한다 한들 이사 자체를 애초에 주총에서 못 뽑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주주 명부에 그 이메일 주소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만일에 두 가지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좀 우선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주총 1꼼수. 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은데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선임 청구권, 주주 명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메일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그 먼저 발표하신 분은 이제 명의에서 대리인이 이제 이것을 주게끔 하는 거, 경영권 방어 수단들, 우리나라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황금 낙하산도 그렇고 초다수 결의 제도도 그렇고 6개월 증빙, 이거 저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또 몸소 알고 있고요. 전자 주총의 경우는 사실은 완전 온라인 주총을 이제 불허했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워낙 꼼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행만 허용을 했는데, 병행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발표자 노종화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목은 일단 ESG 관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 필요성 이렇게 달았고요. 그래서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권고적 주주 제한이라고 하면 사실 또 말부터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참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부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또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좋은 단어가 뭘까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또 대안이 딱히 떠오르지를 않아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용어가 이제는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서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권고적 주주 제한이라고 하면 취지는 주주가 회사와 관련된 세안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제안을 할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제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나 경영진에게 있으니 주주가 그런 것까지 왈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니다. 그런 이사회나 경영진의 재량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적법하게 제기된 주주 제안은 반드시 주총 안건에 상정을 해야 하고, 이제 표결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요. 다만 이제 주주 제안이 가결되더라도 이사회나 경영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주 제안이 이렇게 주주들을 통해 권고 받았지만 지금 이걸 당장 실행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합리적인 주주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을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재선임 시의 주요 반대 사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권고적 주주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의결권 자문사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굉장히 좀 이사회를 구속하고 경영진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사실상 이렇게 지시하는 취지의 주주 제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하시고, 그런 내용으로는 주주 제한을 이렇게 하기도 꺼릴 뿐만 아니라 뭐 의결권 자문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의 주주 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주들이 경영진의 이사회의 합리적인 재량권을 더 보장해주고 한다는 그런 어떤 뜻을 저는 많이 느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으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 견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배주주는 주주 제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지배주주가 직접 주주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게, 이 주주 제한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본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충분히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대체로 사내이사나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이 다 지배주주에게 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런 주주 제한권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반면에 이제 소수주주들에게는 이런 권고적 주주 제한권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 높아질 거고, 충분히 그런 그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데 부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까 그 모두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표가 S&P 1500 그 기업 대상으로 있었던 연도별 주주 제한 현황인데요. 보시면 한 연간 700에서 800건 정도가 제기가 되면 그 중에서 한 4,500건이 표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제출된 건수와 표결된 건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회사와 주주들이 합의가 돼서 뭐 주주 제한을 철회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비조치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안은 주주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주주 제한이 아예 상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무튼 이제 한 700에서 800건 정도가 제출되고 400에서 500건 정도가 표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주주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뉴욕시 공무원 연금 등의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이제 우리로 뉴욕시 감사원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뉴욕시티 컨트롤러가 그 7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이제 기후 변화 관련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특정 그 우리가 모두 다 뭐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 비율이라고 하면은 그 저희 자료집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공시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ESR 비율을 공개하라는 주주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보수 문제로 그 KCC였던 것 같아요. 예, KCC가 처음 뭐 거의 유일하게 한두 개 기업 정도만 공개 중점 관리 대상이 되었고, 올해도 이제 하이트 진로가 사익 편취 이런 이슈로만 공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 변화 같이 굉장히 실제로 정말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되게 넓게 그 관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그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사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웰스파고 이렇게 4개 회사에 대해서만 주주 제한이 유지가 됐는데, 그 반면 이제 나머지 3개 회사는 이런 주주 제한을 받고 이제 우리 ESR 같은 거는 우리 회사에도 필요하니까 공시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실제로 이행을 해서 주주 제한이 유지가 안 됐던 거고요. 다만 이제 회사가 거부했던 그 4개 회사는 이 4개 회사들은 모두 주총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주 제한이 2024년에도 있었고 작년 2025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찬성률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주 제한이 2년 연속 제기된 측면도 있지만, 뭐 앞서 이제 다들 미국은 굉장히 주주 제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사실 미국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제도적 여건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뭐 SEC에서는 심지어 최근에 의장이 미국에서도 사실 권고적 주주 제한권 같은 거 우리 회사법에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주주 제한 같은 거를 좀 통제하려는 취지의 발언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활동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한 그 주주 관여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또 반면에 또 약간 그
이런 권고적 안건이 크게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결이 되고 또 가결이 되더라도 실제로 뭐 이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연기금 투자자가 이런 뭐 주요 금융사 상대로 기후변화 관련 주주 제안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록 부결되었고 또 가결 시에도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뭐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업한테 뭐 강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수단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관여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법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면에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는 주주 제한 범위가 주총 승인 사항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이 주주 제한의 취지는 뭐 주주도 적극적으로 관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사회와 경영진의 재량도 보장해주는 그런 취지로 사실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그 주총 결의 사항에 대해서만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주주 제한이 가결되면 반드시 이제 당연히 결의 사항이니까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관련하여 이제 사건을 가져온 거는 그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주주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주식 소각이 이제 상법상 보면 자본금 소각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나 이게 또 자기주식 소각은 다 아시다시피 주주 환원의 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서 규정 이사회 결의로도 그 자기주식 소각을 할 수 있다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로지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 주총 결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고려아연 사건에서는 그 자사주 소각을 한 그 주주 제한에 의한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1년 전 다른 사건에서는 그 상법상 원칙 조항 그 자본금 소각 절차에 따라서 주총 특별 결의로 할 수 있으니 자사주 조각도 주주 제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정이 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두 판결 모두 전제가 뭐냐면 상법에 이 자본금 자기주식 소각이 주총 결의 사항이냐 아니냐를 먼저 전제하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주총 결의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주주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정관상 주총 결의 사항으로 주주 제한이 한정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장 회사가 지금 한 2,500개 정도 되잖아요. 보시면 아까 미국은 1,500개 기업 상대로 한 700에서 800개가 제한이 되고 4,500개가 표결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작년 같은 경우 163개 정도가 제한이 됐고 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뭐 가결된 거는 15건밖에 안 됐고 부결된 거는 한 148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라고는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주주 제한의 어떤 그 항목도 보시면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이렇게 전형적인 주총 승인 사항에만 집중되고 있고 뭐 직접적인 ESG 이슈, 뭐 기후 변화 관련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주 제한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그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권고적 제한이 그래도 7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 어떻게 제한이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 법상 이게 권고적 주주 제한은 안 된다는 해석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정관으로 일단은 권고적 주주 제한권을 주주가 스스로 창설하는 거죠. 그렇게 창설이 되면 그 정관 변경이 가결이 되면 그 가결된 그 변경된 정관을 조건으로 해서 권고적 제한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일반 주주가 정관 변경 주주 제한을 해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 부결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소액주주 그 플랫폼 액트를 통해서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했었던 안건인데 이마트가 사실 이거를 그 저희가 밸류업
계획을 다시 밝혀라라는 취지의 권고적 주주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는 사실 회사가 거부를 하면 이걸 한번 법률적으로 다퉈보고 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도 했었는데 회사가 당연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사실 대다수의 상법 교수님들은 이런 거는 주총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뭐 비록 부결이 됐지만 아무 문제 없이 상정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주총에서 의견 교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부결이 돼서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됐더라도 그 가결 자체만으로 이제 이사회에 권고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나머지 안건들은 다 정관이 변경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하신 거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좀 지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5,300을 잠깐 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앞으로는 뭘 해야지 더 이제 제대로 된 자본시가 제대로다라기보다는 정말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이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너무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제 내려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뭐 제가 그쪽 투자자 전문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 최근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다른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주주 관여 활동이나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가 가능한 시장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그걸 좀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최근에 사실 주요 대기업들에서 이런 ESG 이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많은 연기금 투자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을 투자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다 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은 이런 관여 활동을 이렇게 하는 일종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이렇게 뭐 APG라든지 뭐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여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럼 그런 기관 투자자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사실 이런 지분 요건을 완화해서 관여 활동도 관여 활동이나 주주 제한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일본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또 본인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일본 기업의 이사회 독립성 개선이 캘퍼스 관여 활동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권고적 주주 제한은 우리처럼 정관으로 이제 권한을 창설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주주 제한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의결권 300개를 가지면 할 수 있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는 관여 활동이나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관심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분 요건이 너무 높다 보니까 2조 원 이상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주 제한이 뭐 4개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회사들 상대로 주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실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제 권고적 주주 제한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제 뭐 논란이 없게끔 그리고 입법적으로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김남근 의원님께서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지만 이제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또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뭐 한 4차 상법 개정 정도 때에는 이것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고적 주주 제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회사들은 항상 주주와 소통한다고 하면서 주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몸담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서 여러 회사를 상대로 이거를 요청을 했지만은 다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발표 순서를 다 들었는데요. 혹시 오기영 의원님 코멘트나 예. 예, 말씀하시죠. 본인 성함 얘기해 주시고요. 소속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삼목 S품 소수 주주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고 윤덕수라고 하고요. 4년 전에 그 반도체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회계사 형님의 추천으로 하이닉스를 팔고 삼목 S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난 이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회계사 형님께서 이제 저한테 삼목 S품을 추천하셨던 사유가 강남역에 있는 사옥과 야적장에 있는 알루미늄 원자재 값만 해도 이미 이 회사가 PBR이 0.5배였는데 당시에 2천억이었고요, 시총이. 그 금액은 훌쩍 뛰어넘으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는 PBR이 낮은 이 회사를 매입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제 입장에선 거금이었던 이제 2억 원을 매매를 해서 지금 삼목 S품을 4년째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6만 호 공급 정책에 대해서. 그 삼목 S품이라는 회사를 저도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그 국내 거푸집에서는 굉장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6만 호 중에 3만 호는 삼목 S품이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PBR은 0.4배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제가 추천받았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올해에도 지금 오늘도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논리로 시장을 진입하는 신입 주주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 주가 2,300이었습니다. 그때 삼목 S품 2만 원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700원입니다. 전혀 그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와닿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지금 들어오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신입 진입자분들은 아마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아마 이제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PBR 0.4배 회사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사실 우리나라 회사 중에 자산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PBR이 너무 낮은 회사들이 있어서 상속 시점에 시가로 상속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 가치 0.8로 상속가액을 정해야 된다는 그 법안도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상당히 개선될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같은 혹시 그럼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액주주연구회 이사면서 테라제넨텍스라는 종목의 소액주주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11년째 지금 소액주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형주이십니다. 내린 종목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소액주주들 특히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기 의사를 주총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전자투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여야 합의로 됐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저희 테라제네틱스만 해도 얘들이 2018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2.4배가 늘었고 영업이익이 11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마이너스 85%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상황에 대주주가 1.5%를 가진 대주주가 아들한테 130억 삼자 배정 증자를 합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허가가 났는 것도 웃기지만 이러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자, 대한민국 법원이 만인에 평등한지 노회찬 의원은 말했지만 만 명한테만 평등한지 이걸 역산해서 삼성이나 현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나 정의선 회장이 아들한테 10% 할인해서 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 외치는 건 좋은데 대형주만 치중하지 말고 중소형주들도 물론 좀비 기업들 많지만은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방편이라도 법적으로라도 보호가 돼야 되고 그러고 아까 주주 제한 뭐 지분율 얘기하고 다 낮추자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들 회사에서 온전히 주주 명부 안 줍니다. 주주 제한 안 받아줍니다. 법으로 해결하라 그래요. 이러한 법들을 강제사항으로 제도를 바뀌어 주셔야지만 이게 대주주의 행포나 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이러한 대책을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플로에서 하나 더 받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트레이트 뉴스 조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주주 제한이 시가총액 1점 미만 기업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이 논의 자체가 대형주에서는 지분율 요건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관련 이슈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가요? 발표자들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발표자들은 금액 기준 또 추가해서 네. 대형주에 대해서도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가 계속 언론에서 유포되는 용어 중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 좀 말씀드린 건데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 밀고 있다는 코스닥 3천이란 말을 용어가 특위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언론에서 있는데 오해하시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부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후에도 이게 제도적으로 뭘 풀 것인가는 계속 정치적으로 의하는데 용어는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그걸 공식화시켰다 막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풀려서 제가 기자들에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제도에 대한 건 저는 오늘 들으러 왔습니다. 예. 뭐 제안 듣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별도로 논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한 분 더 계셨는데요. 예, 질문인가요? 코멘트인가요? 저기 제안 사항입니다. 예,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산목에스펌의 주주입니다. 주주 한정석이 나옵니다.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많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산목에스펌의 경우는 특히 좀 유의해야 될 게 대체 왜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 그 97년에 상장한 이후로 얼마만하게 지금 그 자기 자본이 6천억까지 유지됐는데 그 이후로 지분을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대주주 지분을 한 70%까지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배당 성향이 3.5%밖에 안 되는데 IR이라든가 뭐 소통이라든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총에 참여해도 주주들이 제안한 어떤 여러 가지 주주가치 제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깡그리 그 직원 주주들을 통해서 모두 그 통과가 되지 않게 이렇게 그 처리를 함으로써 아무런 지금 그 상장사로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을
많은 정책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반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주주 제고 가치 제고 방안을 펴고 있는데, 이 삼목이라는 회사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정부의 그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회사가 어떻게 아직도 그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장사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건 정말 미스테리한 겁니다.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 이 회사의 그 PBR이 0.49, 지금 그 BPS가 약 46,000원 정도입니다. 그 물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 나라도 강제적으로 PBR이 0.8이라든가 1 이하인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러한 그 저평가 현재 그 상황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퇴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안을 좀 꼭 마련해 주셔야만이 우리 그 한국의 그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그 선진화 쪽으로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코스피 5천을 넘겼지만은 이 코스피 5천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회사들도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공감합니다. 그 사회자로서 약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발표 도중에 이제 의결권을 제한을 하면은 그 의결 정족수를 못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지고 의결권이 제한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되든지 간에 그게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재계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 통과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면서 2020년 공정경제 3법 할 때 상법을 개혁을 했었죠. 원래는 보통결의요건, 특별결의요건만 있었는데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은 참석 주주의 과반만 찬성해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잘못된 인식하에서 벌어졌던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사전 공시를 합니다. 근데 사전 공시를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이 10% 이상인 종목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1%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만 사전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시 안 했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거는 규정을 위반한 거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많냐면 사전 공시를 하는데 주총 바로 전날 한 5시에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어느 날 공시했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의 지금까지 행태인데,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PIF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GPIF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GPIF랑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은 GPIF는 이제 직접 운용을 안 하고 모두 다 간접 운용을 하고 위탁 운용사에게 그 자산 운용을 넘길 때 신탁의 형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접 운용을 하는 위탁 운용사가 운용할 때 주식 소유권은 다 은행들입니다. 신탁 은행들이에요. GPIF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GPIF의 승인 없이 자산운용 회사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소규모 일부 종목, 의결권을 위임한 소규모 종목들 제외하고는 다 국민연금이 행사하고, 그런 종목에 운용을 하는 우리 위탁 운용 회사들은 사실 자율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권이 없는 운용 회사로 하여금 너들 소스 코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평가하면서 뭐 이거를 운용권을 맡기나 안 맡기냐를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 뭐 일본처럼 할 것인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체 자산군에 행동주의 펀드라는 유형을 만들어서 PF나 벤처 캐피털 투자하듯이 헤지 펀드에도 당연히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결단을 못해서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플로어에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저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발표자께서 이거를 발표 도중에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시고 간담회를 끝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최용환 팀장님부터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좋은 사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저도 이제 매년 그 주주총회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캠페인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매년 가고 있는데, 저희가 할 말을 한 10가지 써가면 나머지 그 회사를 사랑하시는 주주님들께서 8, 9가지는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항상 다 말하고 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저도 계속해서 매년 이제 2년 정기 주주총회도 포함해서 열심히 또 회사에 질의하고, 저희는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양한 회사에 광범위하게 꾸준히 인게이지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의원님께서 인사말 하실 때 이제 지금부터 시장의 시간이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시장에서 이제 실제 행동으로 케이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그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개정해 주신 만큼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행동을 통해 가지고 회사들이 변화하는 좋은 사례를 좀 많이 만들고,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사례여 가지고 그걸 보고 또 입법이나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5천이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삼목에스폼은 상장 29년째 되는데 한 번도 적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순이익만 6천억이 났는데 그 기간 동안 총 합계 소액주주한테 배당된 금액은 86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말 그대로 400배 이렇게 회사가 커졌는데,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정부 등 간에 사회적으로라도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코스피도 크고 코스닥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이제 소액주주분들과 대화 많이 하면서 사실 이런 자리를 갖기를 많이 소망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의원님 세 분하고 이렇게 경제개혁연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일단은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소액주주분들 대신해서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주총 의장하고 이제 주주명부 이메일 이 두 가지는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중에서도 특히 제 오기영 의원님께서 지지난주 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뿐만 아니라 또 충실의무 도입 이후 뭐 공시제도 관련된 간담회도 개최해 주시고 가장 열심히 그 우리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창환 대표가 방금 얘기한 거에 굉장히 공감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시간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개정된 제도적으로 마련된 거 안에서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면 또 새로운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저희 단체도 조금 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장의 시간이 됐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법부에 계신 분들도 오늘 정말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더 주시면은 1차, 2차 상법 개정, 3차도 했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분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정말 주가 지수가 5천이 됐지만은 사실 가버넌스 개혁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가버넌스 개혁 때문에 정말 PBR이 0.4인 회사도 정말 1이 넘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또 들어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자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의정 활동으로 너무 바쁘신 가운데도 정말 끝까지 나와서 여기 자리를 지켜주신 오기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간담회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